계약직 주제에 정규직처럼 나서는 게 아주 꼴 보기 싫어. 강유진 씨, 오늘부터 해고입니다. 다른 회사 가서는 행동 똑바로 하세요. 유능하고 열정 넘치던 계약직 사원 강유진. 정규직 전환을 코앞에 두고 그녀는 어이없는 누명을 쓴 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육원 출신으로 또다시 세상의 냉혹한 벽에 부딪힌 그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그날 우연히 길에 쓰러진 노인을 돕게 됩니다. 그녀는 그때 미처 몰랐습니다. 이 작은 선행이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사람들의 밥줄을 끊어버릴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과연 강유진이 구해준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7시 태산그룹 20층 사무실에 가장 먼저 불이 켜졌습니다. 부지런함이 몸에 밴 강유진이 또다시 1등으로 출근한 것이지요. 29, 계약직 3년 차인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사무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간밤에 남겨진 일들을 확인했습니다. 회의실 책상 위에 어지럽게 흩어진 자료들, 정리되지 않은 서류함, 그리고 내일 아침 회의에 쓰일 발표 자료까지. 남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도 홀로 남아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그녀였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묵묵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강유진은 누구보다 꼼꼼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1시간 반은 좋게 걸릴 자료 정리를 40분 만에 끝냈고 몇 년 전 문서라도 핵심 단어만 있으면 3분 안에 찾아내곤 했지요. 보육원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맡은 일은 반드시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신념이 뼛속까지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성실함이 오히려 미움을 사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9시가 되자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유진은 이미 그날 해야 할 일의 절반을 끝낸 상태였지요. 커피를 마시며 동료들과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는 대신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보고서 자료 정리는 강유진이 제안한 새로운 분류 체계 덕분에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색 시간은 20%나 단축되었고 업무상 오류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10시 회의실에서 최철민 팀장이 발표하는 동안 강유진은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대형 화면에는 그녀가 밤새워 만든 도표와 업무 효율성 그래프가 선명하게 떠 있었지만 그녀에게 발언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매번 그랬듯 모든 공로는 다른 팀원의 차지가 될 테니까요. 그 순간 회의에 참석한 전무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효율화는 잘 알겠는데 새로운 업무가 추가될 경우에도 이 시스템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건가요? 최철민 팀장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침묵이 길어지자 어쩔 수 없이 시스템을 직접 구축한 강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무님, 새로운 메뉴 추가 기능도 이미 구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 단계가 추가되어도 즉시 반영이 가능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자 최철민 부장이 몇몇 직원들을 향해 소곤거렸습니다. 저거, 계약직이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마치 자기가 이 팀의 핵심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좀 보기 그렇지 않나? 맞습니다. 정규직도 아니면서 자꾸 의견을 내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하고 내가 이번 건까지만 잘 보고해서 마무리 짓고 더는 못 봐줄 것 같아. 정규직 되려고 아주 발악을 하는군. 저런 것들이 꼭 나중에 정규직 되면 뒤통수 친다니까요. 우리가 한번 손을 써야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묵묵히 일 잘하는 강유진을 어떻게든 회사에서
내쫓을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유진은 오늘도 혼자 편의점에서 사온 샐러드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지요. 바로 옆 테이블에서는 직장 동료들이 이번 달 회식 장소를 정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회식은 그 집 어때? 새로 생긴 곳인데 고기도 맛있고 분위기도 괜찮다던데. 좋아요. 그럼 몇 명 가는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예약해야 하니까. 박성훈 대리가 손가락을 꼽으며 인원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팀에서 강유진 씨 빼고 8명이지? 김지아 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8명이면 딱 좋겠네요. 강유진은 샐러드를 씹던 입을 잠시 멈췄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며 배운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상처받은 표정을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법. 그리고 혼자서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방법 말입니다. 오후 4시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강유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이번 계약 만료가 다음 달이죠? 아쉽게도 계약 연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회사 사정상 계약직 정원을 줄여야 해서요. 그리고 강유진 씨에 대한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팀 내 불화를 조장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행동은 다른 회사에 가서도 주의해야 할 겁니다. 강유진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인수인계를 마치면 될까요? 다음 달 말까지요. 그때까지 후임자 교육도 부탁드립니다. 집에 돌아오는 지하철 안 강유진은 캄캄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또 어디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에서 배운 또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울어도 세상은 아무것도 바꿔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2월 14일 목요일 저녁 겨울 찬바람과 함께 흩날리는 눈발 속에서 서울역은 퇴근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강유진도 그 속에 섞여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하철 입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지요. 오늘따라 세상이 유독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무료 급식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한 끼를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유진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하 연결 통로 모퉁이, 형광등 불빛이 제대로 닿지 않는 어두운 곳에 낡은 코트를 입은 노인. 한 분이 벤치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 술에 취해 잠든 노숙자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강유진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잠든 것이 아니라 의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묻어 있었고 두 손은 허공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마치 살려달라고 외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겨울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던 아버지. 그때도 이렇게 혼자 계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차가운 방바닥에 8살이었던 강유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강유진은 노인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어깨를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노인은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맥박도 약하게 뛰고 있었지요. 강유진은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두툼한 패딩 점퍼를 벗어 노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찬 바람이 스며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119에 신고 좀 해달라고 소리쳤지만 모두 외면했습니다.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강유진은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택시, 택시. 첫 번째 택시는 그냥 지나쳤고 두 번째 택시 기사는 창문을 내리더니 난색을 보였습니다. 아가씨, 저런 분은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혹시라도 무슨 문제 생기면 제 가족이에요. 서울의료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제발요. 강유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함께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기사는 노인을 택시에 태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보호자시죠? 응급처치 후 선결제부터 해주셔야 합니다. 일단 30만 원 정도 예상되는데요. 강유진의 통장 잔고는 고작 18만 원이었습니다. 계약직 월급으로는 한 달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언제나 빠듯했지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유일한 친구인 박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희야, 미안해.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 박소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친구가 이런 부탁을 할 정도면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강유진은 병실에서 뜬 눈으로 노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딱딱하고 불편한 보호자용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음을 참아가며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5시쯤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아가씨 이름이? 강유진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강유진이라고 합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혈당이 많이 떨어져서 위험했다고 하시던데요. 윤태성이라고 하네. 정말 고맙네, 유진 양. 자네가 아니었다면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강유진도 더는 묻지 않았지요.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출근을 해야 해서요. 몸조리 잘하시고 가족분들과 꼭 연락해서 정밀 검사 받아보세요. 노인은 오랜만에 받아보는 타인의 온정에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유진은 노인에게 인사를 하고 서둘러 병원을 나섰습니다. 이미 정규직 전화는 물 건너갔지만 마지막 날까지 지각을 하면 원래 저런 애였다는 소문이 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강유진이 나간 후에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강유진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비실에서 내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문서관리센터 강유진 씨 계시나요? 아래 로비로 잠시 내려와 주시겠어요? 뵙고 싶다는 분이 계십니다. 강유진은 의아했습니다. 약속도 없었고 누가 자신을 찾아올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니 건물 앞에는 번호판도 없는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신사가 정중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유진 씨 맞으시죠? 저는 태상그룹 비서실의 윤석철이라고 합니다. 찾는 분이 계셔서 왔습니다. 비서실에서 저를요? 혹시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분명히 강유진 씨가 맞습니다. 차로 모시겠습니다. 인천 송도의 한 고급 주택 단지. 드넓은 정원과 현대적인 건물이 조화를 이룬 대저택 앞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강유진은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자신을 이런 곳까지 부른 것일까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거실에는 따뜻한 간접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며칠 전 병원에서 만났던 바로 그 노인이 말끔한 양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네, 유진 양. 강유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여기는 혹시 윤태성이라고 하네. 태산그룹 회장이야. 순간 강유진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구해준 노인이 바로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최고 경영자였다니.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의 회장이라니. 어떻게 그날 밤 왜 그렇게 혼자 계셨던 거예요? 경호원이나 운전기사분은? 윤태성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매년 2월 14일은 내 아내의 기일이라네. 그날만큼은 혼자 있고 싶어서 경호도 마다하고 혼자 걷곤 하지. 그런데 그날따라 당뇨 때문에 몸에 갑자기 이상이 온 게야.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자네의 목소리였어. 괜찮으세요? 하고 묻던 그 따뜻한 목소리 말일세. 강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 윤태성 회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내 곁을 스쳐 지나갔을 테지. 하지만 자네 말고는 아무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 심지어 순찰하던 영무원조차 나를 외면했는데 말이야. 다음 날 윤태성 회장은 비서실장 윤석철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문서관리센터를 전체적으로 조사해보게. 강유진 양에 대한 평가, 동료들과의 관계, 업무 성과, 그리고 최근 계약 해지 결정까지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보라고. 저토록 바른 인성을 가진 직원이 우리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에 놓인 이유를 말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그 직원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어떤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네. 며칠 후 비서실장은 두툼한 파일과 함께 노트북을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지요. 이게 뭔가? 윤태성 회장은 노트북 화면에 떠오른 메신저 대화 기록을 보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최철민 부장 이번 회식 강유진 빼고 진행하자. 박성훈 대리 맞습니다. 괜히 분위기만 어색해질 것 같아요. 김지아 사원 점심도 따로 먹게 하는 게 어때요? 너무 티나지 않게. 최철민 부장 계약직 주제에 정규직처럼 나서는 게 아주 꼴보기 싫어. 적당히 선을 그어주는 게 맞지. 한 페이지, 또 한 페이지.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에는 강유진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따돌리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업무에 필요한 정보조차 고의로 누락하고 공유하는 내용까지 있었지요. 그리고 이건 인사평가표입니다. 비서실장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철민 부장이 작성한 것인데 실적 부분에는 매우 우수, 업무 효율성 탁월, 창의적 아이디어 제시 등 최고점을 주면서도 동료 관계 항목에는 팀워크 부족, 소통, 능력 미흡, 독단적 성향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실적은 최고인데 팀워크가 부족하다니.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겁니다. 강유진 씨가 제안한 문서 분류 시스템 덕분에 팀 전체의 효율성이 30%나 향상되었는데 그 공로는 최철민 부장의 이름으로 상부에 보고되었습니다. 윤태성 회장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가 사람을 잃을 뻔했구먼.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회사에서, 그것도 생명의 은인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더 자세히 알아보게.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었는지,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그리고 윤태성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런 일을 주도한 자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한 명도 빠짐없이 파악해두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혹시 강유진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닐세. 더 확실한 증거를 모은 후에 내가 직접 제대로 해결해주고 싶어. 하지만 윤태성 회장의 이런 움직임은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그의 아들 윤지혁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윤지혁 상무가 아버지의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39의 냉철하고 이성적인 그는 최근 아버지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계약직 직원 한 명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이시고 심지어 집까지 초대하셨다면서요. 그것도 회사 직원을요. 윤태성 회장이 대답하기도 전에 윤지혁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유진이라는 직원,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보육원 출신의 별다른 배경도 연고도 없는 사람이더군요. 혹시 아버지의 동정심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닐까요? 요즘 세상에 그런 수법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혁아,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다. 사정이라니요? 아버지, 설마 그 여자가 길에서 쓰러지신 아버지를 도와줬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이러시는 건 아니겠죠? 그 정도 일로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윤지혁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생각한 그는 회사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상황을 막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윤지혁의 조치는 신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언론과 사내 커뮤니티에 교묘하게 왜곡된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온라인에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상그룹 회장, 젊은 계약직 직원과 특별한 관계 의혹 보육원 출신 여직원, 회장 동정심 이용했나? 사내 익명 게시판에도 악의적인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회사 계약직 중에 회장님이랑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인 사람이 있다던데 진짜임? 그런 식으로 줄대면 우리 같은 평사원들은 뭐가 되는 거냐? 정규직 전환 심사도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건지 의심스럽다. 강유진은 순식간에 추문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오른 강유진은 온몸으로 시선의 무게를 느껴야 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그녀를 슬금슬금 피하거나 뒤에서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아예 식당에 갈 엄두도 내지 못했지요. 야, 저 여자 진짜 뻔뻔하다. 온갖 소문이 다 도는데도 태연하게 출근하는 것 좀 봐. 내가 듣기로는 회장님 댁에도 다녀왔다던데. 계약직이 무슨 배짱으로. 정규직 전환 노리고 작정하고 접근한 거 아니야? 보육원 출신이라니 처세술 하나는 끝내주겠지. 그런 날카로운 말들이 비수처럼 강유진의 귀에 박혔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해봤자 더 큰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또다시 회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유진 씨, 회장님께서 뵙겠다고 하십니다. 강유진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것일까? 혹시 회장님께 정말로 큰 피해를 드린 것은 아닐까? 온갖 자책과 불안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윤태성 회장의 사무실. 강유진이 조심스럽게 들어서자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가죽 앨범을 펼쳐 보이고 있었습니다. 함께
유진 양, 자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불렀네. 강유진은 어색하게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저 때문에 회사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도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분수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린가? 자네가 뭘 잘못했다는 게야. 윤태성 회장은 앨범의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 좀 보겠나? 회장이 가리킨 사진 속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단아한 여성과 8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여성 역시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배경은 어떤 보육시설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혹시 강유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의 아이는 분명 어린 시절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푸른솔 보육원 일세. 이미 세상을 떠난 내 아내 이선영이 15년간 후원했던 곳이지. 매주 토요일마다 그곳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곤 했어. 특히 자네를 무척이나 예뻐했지. 윤태성 회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내가 늘 말하곤 했어. 유진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참으로 똑똑하고 예의가 바르다고. 언젠가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말이야. 강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잊고 있던 기억, 그 따뜻했던 온기가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토요일마다 찾아와 함께 책을 읽어주고 그림을 그려주고 생일날에는 작은 선물까지 챙겨주던 그분.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윤지혁 상무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온 것이었지요. 하지만 앨범 속 사진을 본 순간 그의 굳었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윤지혁도 기억해냈습니다. 어머니가 보육원에서 만난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의 그 따뜻했던 목소리를, 특히 유진이라는 아이에 대해 말할 때면 어머니의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빛났는지를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유진이는 특별한 아이라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절대 삐뚤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아이들을 먼저 챙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고요. 윤태성 회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내가 가르쳐 주더구나. 아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를 내가 미처 몰라봤어. 윤지혁의 냉철했던 표정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보람있어 했던 일이 바로 보육원 후원이었고 그 중심에 강유진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윤지혁은 강유진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사과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2주일 후 태산그룹 대회의실.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윤태성 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대형 스크린에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감춰져 있던 추악한 괴롭힘의 증거들이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공개된 것입니다. 이번 회식 강유진 빼고 진행하자. 점심도 따로 먹게 하자. 너무 티나지 않게. 계약직 주제에 정규직처럼 나서지 말라고 해야겠어. 독단적이고 팀워크 안 된다고 평가서에 조작해서 올리자.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의 정적이 흘렀지요. 강유진 씨는 우리 회사의 소중한 인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회장으로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최철민 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주도했던 모든 악행이 드러난 것입니다. 박성훈 대리와 김지아 사원 역시 고개를 들 수 없었지요. 사내 괴롭힘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관련자들은 모두 사규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최철민 부장은 즉시 해임, 박성훈 대리는 3개월 정직, 김지아 사원은 1개월 감봉 처분에 처합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토록 강경한 조치는 태상그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회사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직원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입니다. 오직 능력과 인품만이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며 이를 어기는 자는 누구든 엄벌에 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때 윤지혁 상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었지요. 제가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는 강유진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역시도 강유진 씨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듣고 크나큰 선입견을 가졌습니다. 업무 능력으로만 평가했어야 마땅한 직원을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저부터가 모범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강유진은 당황스러웠지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라도 상무님의 입장이었다면 직원들의 평판을 더 믿었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으셨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에는 깊은 감동이 흘렀습니다.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를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윤태성 회장이 마지막으로 발표했습니다. 강유진 씨는 오늘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새로 신설되는 희망의 다리 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임명합니다. 이 재단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3개월 후 푸른솔 보육원 앞마당에서 희망의 다리 프로젝트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취업과 주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 뜻깊은 행사였지요. 사무국장으로서 행사를 총괄하는 강유진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책임감이 넘쳤습니다. 윤태성 회장은 그런 강유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혁이는 회사를, 자네는 이 재단을 맡아주게. 내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가장 기뻐했을 일이니까.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뭉클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자네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할지 모르겠네. 강유진은 눈물을 애써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시절 저를 지켜주는 어른이 없어서 많이 외로웠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든든한 어른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사모님께서 제게 그러셨던 것처럼요. 첫 삽을 뜨는 강유진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보육원 운동장 한편에서는 윤지혁 상무가 아이들과 어울려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해하던 아이들도 금세 마음을 열고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지요. 아저씨, 다음에 또 와요.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한 아이가 윤지혁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가 없어도 괜찮을까요?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윤지혁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곁에 없어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잖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느냐야.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을 보며 윤지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토록 이곳을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해질녘 보육원 원장실에서 윤태성 회장은 강유진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 아내가 가장 아끼던 브로치일세. 이제는 자네가 가져야 할 것 같아. 상자 안에는 작은 새 모양의 브로치가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유진이 어릴 적 보육원에서 보았던 바로 그 브로치였습니다. 사모님이 늘 옷깃에 달고 계셨던 이걸 제가 받아도 될까요? 물론이지.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브로치를 아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이가 갖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강유진은 브로치를 가슴에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저도 사모님처럼 누군가에게 든든한 어른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겠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구나. 마음으로 깊이 연결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게야. 우리처럼 말이다. 윤태성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보육원을 따뜻하게 물들이는 가운데 세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세상 누구보다 단단한 마음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유진은 자신의 낡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가족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도 이제 누군가의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족 말이다. 1년 후 희망의 다리 재단 1호 건물 완공식. 강유진은 재단의 사무국장으로서 당당하게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돌아가신 사모님의 작은 새 브로치가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녀의 연설을 지켜보는 윤태성 회장과 윤지혁 상무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회장과 직원, 상무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든든한 아버지이자 오빠이자 딸이었습니다. 강유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배경이나 출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실한 마음과 선한 의지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가족이 있었고 그녀가 지켜주어야 할 또 다른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는 따뜻한 사랑.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강유진과 그녀의 새로운 가족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